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이틀 뒤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현장에 갑니다. 정부가 당초 밝힌 대로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단순 점검 수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찰단에 들어간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넉 달에 걸쳐 국제택배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들을 추적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흘째인 오늘은 체포된 밀수범들의 실체를 전해드립니다. 이거 뭐죠? 필리폰이야?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중고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된 가운데 이 운전자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얘기입니다. 일본과 합의한 일정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프스라는 원전의 오염수 정화 시설을 점검하지만 과학적 검증보다는 시찰, 말 그대로 보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은 오는 일요일 21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공식 일정은 다음 날인 22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도쿄전력,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합니다. 이후 이틀 동안 핵심인 정화장치, 해양 방출 설비의 성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도 점검합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점검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술회의를 엽니다.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 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시료는 따로 채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그룹을 따로 만들어 이번 방문 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는 정화장치인 알프스를 비롯해 핵심 시설에 대한 자료도 받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길었지만 뭘 어떻게 볼지,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내놓은 건 없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시찰단 명단도 안 알려줬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의 핵심은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얼마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찰 단장을 뺀 나머지 20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고 정부 설명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간 전문가도 빠졌습니다. 일본이 안전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조직이다. 원자력계 안팎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선발 대상이었던 전문가들 대부분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녀와도 얻을 게 없는 뻔한 일정인데 어떻게 다녀오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부의 설명은 검증보다는 시찰에 무게를 뒀고 결국 오늘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 이후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란 용어를 쓴 것부터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측 방류 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시설, 이런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나왔던 객관적 검증이란 설명에서는 멀어진 상황 속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럼 과연 검증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부를 취재하는 이지은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강희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일정이 5박 6일 엿새인데 일단 6일 동안 둘러볼 건 다 보는 건가요? 네, 엿새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오염수 처리 시설을 보는 건 이틀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상 1박 2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가 핵심 시설이냐? 후쿠시마 원전 안에 알프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건데요. 다핵종, 쉽게 말해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인데 이걸 점검하는 건 23일과 24일 양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국자들을 취재해보니까 우리는 알프스 내부에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일본은 줄곧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사능 노출 위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알프스 동 같은 경우에 일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1측은 현행 규정,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IAEA 검증단이 갔었던 그런 동선까지만 우리도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로 유축컨대는 그러면 IAEA도 그 알프스란 시설을 바로 옆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알프스 사진을 잠깐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시설이 알프스 설비입니다. 오염수가 저 장치를 통과하면 방사능 핵종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저 장비가 실제 가동이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육안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 이것만 받는다는 건가요? 저 장비 바로 옆에 가까이는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내부를 볼 수 있는 방식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를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고 아직 한일 간의 협의 중이라서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IAEA가 접근했던 동선도 사실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하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유추하건대 내부를 바깥에서 보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면 멀리서 또는 건물 바깥에서 투명창을 통해서 본다, 뭐 이렇게 유추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상태로 객관적 검증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는 옆에서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희연 기자와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은 원래 한일 정상회담 때 객관적 검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면 좀 거리가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한일 정상회담의 이 가시적 성과로 내세웠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도 이 시찰단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일 간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시찰단 역할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 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직접 검증의 가능성도 열어뒀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다는 건데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네, 정부는 이미 이번에 우리가 어떤 성분 분석 같은 거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미 국제 원자력 기구가 확보한 시료에 대해서 우리도 교차 분석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단 성분도 채취하고 검증도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별도로 채취하고 검증도 분석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는 IAEA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IAEA가 검증하는 수준 이상 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시 이제 이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면 정리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검증하기보다는 일본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걸 시찰 또는 관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결과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이미 시찰단을 보낸다고 할 때부터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다녀봤는데요. 최근에 대만이 내놓은 시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측 의정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알프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이런 걸 주체적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둘러만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불안했는지 처리수를 믿어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고 일본은 배출 기준에 맞게 3번, 4번까지도 처리하겠다 믿으라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믿습니까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믿어라 이렇게 해결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건대는 일본에서 자 저쪽에 있는 기계가 알프스입니다. 저기에 오염수가 들어가면 처리수가 돼서 나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를 먼발치 또는 건물 바깥에서 보고 그렇군요. 자료 좀 볼까요? 하고 온다는 거죠. 옆에서 정말 잘 돌아가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건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믿으라는 말만 듣고 그럴 거면 애초부터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시찰단도 사실 다른 나라의 전례를 뛰어넘는 검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우리 시찰단이 다녀오는 순간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방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그런 근거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 시찰과 하고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이런 후폭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즉 G7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해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한 직후 호주, 베트남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여러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특히 오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주 만에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과 영내 공급망,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 안보와 경제산업 분야에서 연대를 공고히 하며 우리나라의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하는 건 처음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8kg 밀수입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해요. JTBC는 넉 달에 걸쳐서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마약 밀수범들을 추적했습니다. 국제택배로 마약을 들여오는 갖가지 수법들과 또 택배원으로 위장해서 밀수범을 잡는 현장에 이어서 끝으로 오늘은 이 밀수범들의 실체를 전해드립니다.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프리카발 마약까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병현, 연지환, 김지성 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택배로 마약을 밀수했다가 체포된 범인들. 이 밀수범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온수기에 마약을 들여온 50대 이모 씨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 화물 안에 필로폰 8.8kg 들어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집을 수색하자 증거들이 하나 둘 나옵니다. 마약 흡입 끼고 나왔어요. 네. 이거 현금 100달러짜리인데. 그런데도 오리발. 전화가 누구예요? 텔레그램을 받은 전화기 주세요. 통화 좀 하고. 네, 여자친구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엑스퍼트 보내는 거예요. 집주인자 쓰려고 주문한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지으려고 있어요? 저번에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 왜 여기서 봐요? 대화하는 동안에도 마약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네. 끝내 자포자기 하는 듯한데. 이거 뭐죠? 필로폰이야? 어이구, 400만 원에 빨리 들어가세요. 필로폰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세트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세트. 엑스터시예요? 엑스터시네. 대박이다, 대박. 아니, 선량한 사람은 막 쫓아왔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 뭐가 기분 나빠? 나쁜 사람 잡았는데 그게 기분 나빠. 증거물 중에서도 마약 수사관들을 아찔하게 했던 건 바로 작은 비닐봉지들에 담긴 필로폰입니다. 저렇게 대량으로 오는 애들은 중간 단계에 소매자들한테 그냥 싹 다 팔아버리거든요. 입국 당일 체포한 게 다행. 조금만 늦었어도 유통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청으로 연행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집에서 발견된 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거, 학생 결정이 발견됐죠? 그렇게 한국말을 잘했는데 막상 조사하려니 갑자기 영어를... 그 필로폰 맞죠? 한국말을 바로 알아듣고 굳이 영어로 답하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필로폰 맞죠? 알약은 NDA 아닙니까? 약속 나왔죠? 통역사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마약 검사도 해봐야겠죠.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갑니다. 보통 국가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일주일이라기보다는 건당 한 번씩 무조건 가는 거 같아요. 결과는 양성, 밀수도 하고 본인도 마약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약 투약과 총기 소지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성분 검사 결과 마약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마약이었고 미국을 거쳐 밀수했습니다. 이번엔 사탕과 풍선 속에 든 마약을 택배로 받은 40대 이모 씨입니다. 온수기 밀수범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직업은 분명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는데 제가 파키스탄에 소고기 수입하러 갔었어요. 저 가이드해준 그 친구거든요. 해외 마약 조직이 운반책으로 쓴 것 같습니다. 다만 필로폰은 파키스탄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 지금은 마약 밀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담하게 여행 가방 안감에 필로폰 8kg 가지고 온 60대 싱가포르 남성입니다. 아부다비에서도 환승한 거야 아니면 아부다비에서 며칠 있다가 갔어? 역시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1억 분의 1g도 감지한다는 이온 스캐너를 거치니 손과 휴대전화기에서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더니 손으로 만진 건 뭐죠? 주목할 만한 건 마약 생산지입니다. 성분 검사를 하니 남아공,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만든 마약입니다. 아프리카산 마약은 3년 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동남아, 중남미 마약을 넘어 이제는 유럽, 아프리카발 마약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넉 달에 걸쳐 취재진은 검찰 수사팀과 마약 밀수범들을 추적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마약상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지난 3월 첫 경찰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알려졌다며 한 번 조사를 미뤘습니다. 지난 11일엔 두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경찰은 유 씨가 프로포폴 외에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치료 목적을 언급하며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에 의심되는 마약 종류가 많은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경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 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던 13살, 16살 중고등학생 2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보행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 시각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아이들은 길을 건너고 앞선 여학생 둘은 인도로 올라섭니다. 그때 옆에서 달려든 차량, 4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날아듭니다. 놀라 옆을 돌아본 두 아이는 순간 차량에 휩쓸립니다. 보니까 애가 여기 하나 꼭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서 보니 가방이 하나 저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애가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속도가 워낙 빨라 흙먼지가 앞을 가렸고 보행자 울타리는 박살났습니다. 뒤따라오던 아이들은 놀라 횡단보도로 몸을 피합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승용차는 이 가드레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여기 바퀴 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 엔진 부분은 깎여나간 듯 망가졌고 차체는 구겨졌습니다. 큰 충격에 70대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13살 김 모양은 어제 숨졌고 16살 정 모양도 오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여기 앞에도 중학교가 있고 저 안쪽으로도 여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가 왜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300m 전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점에 주목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13살 중학생은 사고가 난 지 몇 시간 뒤에 숨졌고 16살 고등학생은 경기 아주대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두 학생 모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10대 아이들이었지만 이루지 못할 꿈이 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가족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친구들 나이는 13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친구를 보내기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찾아온 친구들을 본 아버지는 숨진 딸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고 또 떠올립니다. 사고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끝났으니까 아빠 집에 간다고, 영상 통화한다고. 매일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길인데 어제 하루 유난히 바빠 마중을 가지 못했습니다. 한 곳 끝나고 다른 곳을 가야 하는 상황이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빠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딸은 대학생 되는 꿈을 이뤘을 겁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외국에 놀러 다니고 싶다고, 대학교 입학하는 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못 보니까. 함께 차량에 휩쓸린 고등학교 1학년 정모양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빈소는 김양과 같은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만약에 걸빠진이라면은 그 아저씨는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졸음 운전이다 싶으면은 그에 합당한 처벌 받았으면 좋았고. 남은 가족들은 가해 운전자를 무작정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지길 바랐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오늘 수만 명의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해왔지만 정확히 따지면 간호사의 일이 아닌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길어지면 진료도 수술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광화문 일대가 가득 찼습니다. 간호협회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2만여 명의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주도에서 올라온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미약 하나만 그 힘을 보태고자 개인적인 휴가와 비싼 항공료를 내면서까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입으로 못 하시는 분들 튜브를 넣는 삽입하는 행위도 이제 간호사님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많이 실제로 하고 있어서 이 간호법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다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일, 임상병리사일, 그리고 그 다른 원무일까지도 해 나가야 되는 게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간호협회가 불법 진료에 대한 신고센터를 열자마자 신고가 몰리면서 1시간여 만에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오늘까진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점점 강도를 세게 가려고 하겠죠. 국회 표결 때까지 계속 이럴 테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환자들이 원할 때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에 당사 개소식에 의외의 인물이 왔습니다. 대형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전광훈 씨가 만드는 당이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한 선봉장이라며 축혀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한 전광훈 씨는 얼마 전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실력으로 200석 할 수 있어 없어요? 100% 못해요. 100%. 전 씨가 반갑게 포옹하는 이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입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이 목사는 전 씨가 만든 자유통일당을 치켜 세웁니다.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세움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 씨에 대해서도 칭찬을 이어갑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구성향 유튜브에선 이 목사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홍보했고, 종교계에선 이단 논란을 빚은 전 씨를 옹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목사는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가 떠밀려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장은 진보와 보수 모두 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이 두 사람 종종 붙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또 맞붙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법무부 시스템을 썼다고 따졌는데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의원도 장관도 이렇게 싸울 일인지 구혜진 기자입니다. 발단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관련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한 장관의 입장문 내용이 불씨가 됐습니다. 한 장관이 박 의원을 비판하면서 김의겸 의원 대신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고 있냐고 하자 김 의원이 왜 자신을 끌어들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법무부 문자공지 시스템을 통해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부처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김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날성 공방을 주고받았고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이른바 현대 기아차 훔치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US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시동을 걸 수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 건데 차를 샀다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 돈 2,700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검은 SUV 차량이 학교 캠퍼스 안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놀란 학생들이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훔친 차로 폭주 운전을 하는 미국 10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훔친 건 현대차와 기아차 모델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기아 보이즈라는 표현까지 생기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들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쉽게 훔칠 수 있었고 미 전역에서 타깃이 된 겁니다. Somebody tried to break into it, obviously trying to use the USB method, which they were unsuccessful. If I can point that out, my car is still here.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결함 있는 차를 팔았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갖췄다고 맞섰지만 결국 현금 보상이라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따로 도난 방지 장치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측은 이번 합의에 드는 금액이 약 $2억, 우리 돈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 20대 간호장교가 BTS 멤버 진이 있는 부대를 무단 방문해서 근무지 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진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이었는데 진을 보러 갔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장교는 일손을 도우러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BTS 멤버 진은 지난해 12월 오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올해 1월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무단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간호장교는 옆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일과 시간에 자신의 차로 오사단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진을 포함한 모든 훈련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때입니다. 때문에 이 간호장교가 진을 만나 예방접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BTS 팬클럽 등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방문 목적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교는 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도우려고 간 것이란 입장입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목조 건축물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마른 나무 흰개미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국내에 있던 흰개미들과는 달리 수분이 거의 없는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목재 서랍에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나뭇가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마른 나무 흰개미가 갉아먹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마른 나무 흰개미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에 이미 있는 흰개미는 습하고 그늘진 곳 나무에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마른 나무 흰개미는 수분이 없는 것까지 모든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목조 건축물 자체는 물론 집안에 있는 목재 가구도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표현됩니다. 발견 당시 짝짓기 비행을 위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오랫동안 국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집단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대요. 이 10년 동안 짝짓기 비행을 안 합니다.
환경부는 유전자 검사와 함께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는지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4년 동안 친구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대학생이 결국 뇌출혈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갚으라면서 주변과의 연락을 끊게 하고 외출하는 시간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장모 씨는 5년 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학 준비를 하다 가까워진 최모 씨로부터 게임 후기를 남기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이를 빌미로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 규칙을 내걸었고 잠자고 밥을 먹고 외출하는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주변과의 연락도 끊게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과 폭력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면 배 쪽에 약간 칼을 세워두거나 처음에는 저항한 게 있었는데 또 때리나 보다. 장 씨 측은 대략 6천만 원 정도가 최 씨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9월 장 씨는 최 씨에게 머리를 여러 번 맞고 쓰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뇌출혈 진단이 나왔고 후유증으로 일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폭행과 계약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장 씨 요청으로 재밌게 놀려고 썼고 장 씨가 경제관념이 없어 대신 돈 관리를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타지에서 의지할 데도 없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JTBC 유요한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기숙형 학교가 전국에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교한 지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버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요. 그 사연을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은 자존감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해칩니다. 저도 이제 자해를 한 번 했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칼로 긋던가. 변해가는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하지만 도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살 사고가 일어나면서 아이가 엄청 힘들어하는구나를 그때서 자각하고. 이런 아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은 곳이 해맑음 센터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세운 국내 하나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지금까지 330여 명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른 학교폭력 상담 기관과 달리 가해자를 마주칠 걱정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보담아 주시고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친 아이들은 눈에 띄게 회복했습니다. 자연에서 뛰놀면서 선생님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었어.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기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 학폭 피해 아이 부모들이 폐교를 고쳐 만든 이곳. 오늘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바닥이 기울고 갈라졌고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건물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학교와 친구가 무서워 떠나온 아이들은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커서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학생을 보겠다. 학교 측은 건물을 고치거나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갑작스레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경북 구미 폐교 등을 이전 부지로 제시했는데 역시 건물은 낡았고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마지막 수료식. 부둥켜안은 학생과 교사들은 울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128억 회를 넘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상어가족 노래입니다. 미국의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곡인데요. 몇 년 동안 이어진 표절 시비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내 업체가 2015년 11월 유튜브에 올려 유명해진 상어가족입니다.
조회수가 사상 최다인 128억 회를 넘겼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인 작곡가 조니 올리가 2011년 9월 유튜브에 올린 아기상어입니다. 두 노래가 비슷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상어는 미국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편곡하고 아기상어 캐릭터도 따로 붙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작곡가는 국내 업체가 구전 동요를 본떠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곡을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니라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미국 작곡가가 만든 곡은 구전 동요에 악기음만 추가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1970, 80년대 마이카 시대를 열면서 거리의 풍경을 바꿨던 첫 국산차 포니 기억하시나요? 출시하기 전 모터쇼에 내보냈던 컨셉카 포니 쿠페가 반세기 만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요즘 완연한 봄날씨 속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약 35.7%가 야구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와 KBO 10개 구단이 함께 나섰습니다. 구단과 야구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원구장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경기장 내 매장에서는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따로 다회용기 전용 수거함도 설치가 됐습니다. 또 이 맥주나 이런 음료, 캔 음료도 8년 만에 야구장 내에서 허용이 됐는데요. 맥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응원용품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일회용 막대 풍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라지고 응원 배트가 등장을 했고요. 비닐봉지를 덮어 쓰고 하는 응원하던 문화도 수건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경기장의 즐거운 함성만큼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관람 문화도 더욱더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절기상 소만인 일요일에는 황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어젯밤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을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모레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3, 4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엔 기온이 조금 떨어지지만 다음 주엔 다시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